예,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보호 팀 김태규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한 2시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3시간 정도 다들 강의를 들으셔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분량 자체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저는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 법률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되게 사실은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거든요. 저도 담당자라서 계속 관련 내용을 보긴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림으로 쉽게 표현했으니까요. 그 프린트된 자료는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화면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세미나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법률 개정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이제 기업분들의 측면에서 조금 내용을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영업비밀 관련해서 비밀유지 명령제도가 앞에 이제 오승정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나머지 부분들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단 민사소송 과정에서 어려움과 그다음에 그 단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영업비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또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비밀로 유지된 그런 기업의 정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비밀은 단순히 영업비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식재산권하고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 공정에 관련된 것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제약 관련된 분들도 오셨다가 이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약품 생산 과정에 있어서요, 혼합 비율이라든지요, 또는 이제 최근 이제 애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런 신제품 디자인을 많이 유출되지 않게 신경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고객 명부라든지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 또 앞으로의 사업 전략 등이 해당 기업의 영업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재산권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영업 비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업 비밀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함에 있어서 이 기업분들이 영업 비밀을 지키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업 비밀 관련돼서 또는 특허나 디자인에 관련돼 가지고 상대방과 이제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경우인데요. 그러면 이제 앞서 교수님이 간단한 예를 설명해 주셨지만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법원이 또 그 주장을 입증하려면 증거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하려고 해서 증거 자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소송 과정을 통해서 다른 당사자한테 넘어감으로써 자기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도 있고요. 소송 기록에도 남음으로써 유출될 수도 있고, 또 소송에 방청을 하게 온 사람이든지 기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헌법 제109조에 의해서 공개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다소 있는 편입니다. 또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또 좀 특정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영업비밀을 알아내려고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영업비밀을 최대한 유출되지 않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급적 이제 복잡한 내용은 이제 원래 법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실제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분들이 담당을 하실 테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아서 활용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와 동일하게 지금 현재 이제 민사소송 과정입니다. 자료를 이제 법원에서 입증을 하려면 자료를 내라라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일단 원천적으로 자료를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의 344조라든지 아니면 특파법, 상표법, 그 다음에 저작권법에도 자료 안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천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안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조건 이제 영업비밀이라고 자료를 제출 안 해가 되면 다른 당사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저쪽에서 입증을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불리할 수가 있다든지 무조건 자료를 안 내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을 하면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이게 진짜 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영업비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도가 이 경우에 자료 제출 여부 판단을 할 때 그때 다른 당사자한테 보여주게 되면 바로 사실상 그 자료를 제출한 효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법원에만 일단 제출을 해서 이게 영업비밀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 판단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련 입증 자료를 내셔야 되는 경우에 이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안 내는 그 방법으로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법원에서 이 이제 비밀심리 제도를 통해서 이 자료는 영업비밀에 포함되는 거다, 또는 뭐 영업비밀성이 있다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떤 사항이 있냐면요, 비록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영업비밀의 그 보호의 중요성보다 진실 발견의 요청이 더 크다, 이걸 비교 형량에서 판단했을 때 후자가 더 크다고 하면 영업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료 제출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걸로 인정하게 돼서 그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그래서 기업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영업비밀 관련 소송이 있으시면 뭐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영업비밀을 갖고 있는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 보여주고 싶거든요. 일단 보여주게 되면 유출되게 되면 손실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포기하거나 또 아니면 내가 이걸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못 내시거나 또 고민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우에 요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온 제도가 이제 이번 한미 FTA를 통해 들어온 비밀 유지 명령 제도입니다. 일단 그러면 아까 그 비밀 심리 제도를 통해서 영업비밀이라고 판단받았지만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그 비밀 심리 제도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거는 영업비밀을 하지만 내가 일단은 내야 이 소송에서 이기겠다, 이런 자료의 경우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비밀 유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비밀 유지 명령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다른 당사자라든지 기타 뭐 방청객이든 뭐 다른 변호인이든 또 이 소송에서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비밀 유지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특허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뭐 실용실험법, 그다음에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도 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인 그 저작권법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승정 교수님께서 저작권법 설명하실 때 간단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송 준비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최대한 내지 않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일단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게 이제 국내 법원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과연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특히 우리나라 기업분들이 요새는 그 국제지재권 분쟁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요. 외국 법원에서 하는 경우에 미국 유사한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FTA에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일본에도 우리나라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에는 2004년도에 도입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조문을 만들 때 일본법의 내용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개별 국가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이런 유사한 제도들을 통해서 기업의 영업비밀 소송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또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그 소송 과정에서 이제 비밀 유지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비밀 유지를 유지하도록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공개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판에 누구나 가서 방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판이 끝난 다음에 그 소송에 관련된 자료도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껏 애써서 자료 제출 안 하게 했다가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에 비밀유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소송자료를 열람하면서 이 영업비밀을 알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대비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는요, 이제 좀 설명드렸는데, 이 소송 자료가 다른 당사자도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항소상고를 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들은 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열람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기타의 사람들도 누구나 사실은 열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될 때 어떤 방법이 있냐면, 민사소송법 제 163조에 있는 그 소송자료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이 있습니다. 요거는 원래 기존에 있던 제도고요.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든지 또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에 해당된다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으면 양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사후에 남은 소송 자료도 열람을 할 수 없도록, 다른 사람들은 일단 이제 알아볼 수 없도록 이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비밀유지 명령 같은 거 했는데 이거 안 해놓으면 소송 자료로도 나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비밀유지 명령 제도가 들어오기 전부터 원래 우리 민사소송법에 있던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다른 당사자는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당사자는요. 그런데 이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법인인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법인인 경우에 이제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시켜서 소송자료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뭐 고용이 변경된다든지 해가지고 이 대리인이 변경돼서 소송 과정에서 비밀유지 명령을 안 받은 사람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이제 자료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럼 이 대리인을 통해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비밀유지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장치가 있느냐, 그래서 비밀유지 명령 제도가 들어올 때 이렇게 해서 그 비밀유지 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당사자의 자격으로서 열람 신청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그 이제 열람 보류를 열람 제한을 신청했던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주는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2주 동안 열람을 보류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통지 받으셨으면 바로 법원에 가셔서 제 열람하려는 저 종업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명령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시게 되면 그 비밀유지 명령이 날 때까지 계속 열람이 보류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그 영업비밀이 누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 또 자료 제출하는 과정, 그 다음에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 열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 제도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뭐 유출됐다면 일단 유출되는 과정을 최대한 그 금지를 시켜야 될 테고요. 또 그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유출한 사람을 잡아 넣어야겠죠. 이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이제 그 영업비밀 유출을 추가적으로 유출되는 걸 최선으로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현재 기존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쨌든 소송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든 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든 그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걸 금지하는 민사소송이나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업비밀을 가지고 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기업에게 그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뭐 사용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 그 제도를 가지고 했을 때 조금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 형사처벌의 경우에 특히 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라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 목적범이야만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벌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입증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유지 명령 제도하고 연계돼 가지고 어떤 것이 들어왔냐 하면 비밀유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그 목적 여부하고 상관없이 바로 비밀유지 명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형벌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단복으로 해서 사람들이 비밀 유지 명령을 받으면 비밀을 유지하게 하는 이제 좀 구속력을 발생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미 FTA 협정문에서 조건으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온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고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왜 고소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비밀유지 명령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고소를 하셔야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유지 명령제도가 민사소송에만 한정적으로 들어온 제도입니다. 형사소송 과정에 있어서는 아직 비밀유지 명령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 안에서 그 민사 사법 절차에 관한 규정에만 이게 조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민사소송에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유지 명령죄를 다루는 과정은 형사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형사소송 과정에서 사실 영업비밀이 추가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래저래 유출된 거 얘를 처벌해야겠다라는 점하고 아니면 일단 유출된 게 그래도 한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덮는 게 낫겠다라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적으로 그 영업비밀 보유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죄는 일단 친고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총체적으로 짧지만 이 민사소송 과정에 있어서 그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그냥 흘러 들어가면서 들으시면 됐고요. 요 내용만 알고 계시면 언제 닥칠지 모르겠지만 이 지식재산권 관련된 소송에서 이 여러분들의 영업비밀을 지키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때 요 포인트만 기억해 주셨다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법률 문제는 결국 이제 변호사분들이 하시게 될 테니까요. 그거는 변호사분들에게 맡기시면 될 테고 이 제도만이라도 요거가 있다는 걸 미리 해야 여러분들께서 대처하시기에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제가 한 가지를 더 했는데요. 이제 과연 기존 제도만으로 충분할 것인지인데 이거를 제가 띄우기도 했지만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저희 특허청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제도가 사실 민사소송에만 한정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형사소송까지 도입하는 걸 검토를 했다가 현재 이제 그 개정하는 걸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한미 FTA 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형사까지도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법령 개정을 만들면 협정문에도 없는 내용을 정부에서 확장해서 넣었다라는 좀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이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해서 일단은 협정문에만 충실하게 민사소송에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법률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형사소송에서도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원천적으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 소송 심리 자체를 비공개 심리로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개 심리주의 제도이다 보면 어쨌든 여러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청객 들어오고 여러 사람들 잡상인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택배기사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굉장히 비밀유지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공개 심리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에 원래 공개 심리 원칙이기 때문에 비공개 심리를 하려면 개별법에 좀 제한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폭행 그 처벌 특별법이라든지 또 형사소송법 일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현재 비공개 심리 제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가 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방향을 잡아보고 있고요. 이제 이거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지금 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이제 보호에 관해서 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특허 여기 이제 오신 분들께서 특허나 상표, 뭐 디자인 이런 걸 출원하는 과정, 그 심사하는 과정, 또 그 다음에 그 심판 과정 거기에서 이제 그 오고 가는 서류들이라든지 관련 또 영업비밀 보호에 관련된 또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특허 심판의 경우에는 비공개 심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소송하고는 다르긴 한데요. 이 과정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지 않겠냐라는 저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제도 개선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좀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요. 아까 보여드린 썸머리에 있었던 그 핵심적인 내용들만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이제 소송을 안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영업비밀 이제 보유하고 계신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을 겪게 되셨을 때 영업비밀에 유출될 위험성이 있으실 때 이것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